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많은 분이 기다려주셨던 그 의대 증원 이제 이슈에 대한 좀 생각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영상에 앞서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정권에 관계없이 현안에 대한 그 제 생각의 흐름들은 같습니다. 정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오히려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고요. 우리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 개인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런 의견들을 좀 건강하게 주고받을 수 있을 때 사회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상 올리는 시기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예, 그때는 뭐 바로 올렸는데 맞아요. 왜 이번에는 늦게 올리냐. 네네네. 근데 이게 또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지난번 영상은 한 업로드가 얼마 만에 됐죠? 2020년 7월 23일 그때 이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했었고요. 예. 저희 영상이 2020년 8월 13일에 업로드가 됐어요. 한 20일 정도 만에 그렇죠. 업로드를 네. 했었죠. 예. 한 20일 정도 걸렸고 음. 이번에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고려하겠다고 한 걸 제가 인지한 게 지난 주말이거든요. 맞아요. 지난 주말에 좀 네. 기사들이 많이 났고 저희가 네. 지금 영상은 10월 19일 목요일에 네.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뭐 영상 자체는 이번이 훨씬 빠르죠. 그런데 이게 뭐 정권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정권과 저희의 생각은 관련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제가 읽는 책이라든지 뭐 주변 지인들과의 어떤 대화,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또 주고받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제 생각이 영향을 받고 바뀌고 성숙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정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때 영상에는 이낙준, 우창윤만 나왔냐. 네. 예. 근데 이제 그때 맞아요. 촬영 날짜를 이렇게 잡다가 그때 이제 제가 김포에 있는 좀 중증 정신질환 환자들이 좀 입원하는 곳에서 페이닥터를 하고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뭐 평일에 날짜가 잡혔어요. 낮에. 그래서 네. 마침 우창윤 쌤이 쉴 때라 그 이낙준 쌤은 뭐 소설가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둘이 촬영을 한 거라 둘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공격을 또 받았지만 사실 저도 공격을 받았어요. 엄청 받았어요, 예. 사실. 맞아요. 제가 안 나오니까 왜 세 명 중에 우창윤, 이낙준은 공공의대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냈는데 왜 오진승은 안 나오냐? 야, 오진승은 그러면 전 정권이죠. 네. 그 민주당 쪽 지지자냐? 그래서 찬성이냐. 저희도 좀 그때 좀 놀랐던 게 이제 네. 나온 사람도 공격을 당하고 맞아요. 나오지 않은 사람도 공격을 당하고 뭐 의견을 말한 사람도 공격을 당하고 말하지 않은 사람도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이슈가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했던 계기가 좀 됐던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이 영상을 좀 올리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그 의대생 정원과 관련된 정책 어떤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그거는 이 영상에만 좀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정책에 대한 막 찬성 반대 막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걸 또 좀 피로해 하시고 지쳐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이 영상에만 그런 댓글들을 통해서 뭔가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장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주제 영상들에서는 좀 그런 관련 댓글들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런 관련 없는 영상에 달리는 댓글들은 저희가 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채널에 나오시는 게스트분들을 위해서 맞아요. 좀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뭐 저희 또 의사다 보니까 저희를 이해관계자로 보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 세 명을 한 명씩 이렇게 보면 일단 이낙준 선생님은요 의사가 아니에요. 프렌즈입니다. 예, 웹소설 작가로서 사실은 의료와 관련되지 않은 웹소설을 쓰고 있고요. 우창윤 선생님은 지금 내과 의사죠. 사실 요즘 뭐 필수 의료다 뭐 이런 얘기 많은데 진짜 대학병원에서 필수 의료를 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지난주에도 뭐 환자분이 안 좋아져서 막 중환자실 가고 뭐 필수 의료에 앞에서 일을 하는 분이고 사실 의대 정원이 늘어도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사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 변호사분들이 는다고 해서 법대 교수님 월급이 적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논리로 뭐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낙준 선생님 아내분도 사실은 의사긴 하지만 아내도 대학병원 교수시기 때문에 이 이슈와 뭐 그렇게 상관은 없고 저야말로 이제 이 이슈에 예를 들어 상관이 있는 사람이겠죠. 저는 또 개원하는 의사이다 보니까 어쨌든 추진이 된다 그래도 정신과 전문의로 뭐 여러 전문의들이 나오는 데는 좀 지금부터도 한참이 걸리고 그럼 제 나이가 한 50이 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어쨌든 나오시는 분들의 어쨌든 월급이 적어진다고 한다면 병원을 지금 개원해서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제적인 이득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좋죠. 사실. 운영자 입장에선. 좋죠. 그리고 그런 거 떠나서 저희는 닥터 프렌즈라는 112만 채널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찬성하는 이 이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사실은 잃을 것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뭐 닥터 프렌즈 처음 시작한 이유가 의사가 아닌 분들이 잘 모르는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친근하게 또 쉽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유튜브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희 생각이 궁금해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저희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가 뭐 무조건 맞다 틀리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견에 대해서 뭐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해주시고 하지만 또 조금 더 여기서 좀 성숙한 얘기들 더 좋은 어떤 아이디어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나오면 좀 좋겠다. 그냥 무조건 욕하고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 뭐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장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저희 생각의 시작은 뭐 다 공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지금 큰 위기 속에 있고 뭔가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구 구조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아이들은 줄어들고 그래서 어떤 이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의문이 들고요. 필수 의료 정말 빠르게 붕괴되고 있어요. 굉장히 뭔가 이 급박한 시기에 어떤 본질적인 고민 없이 이제 의대 증원을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세요. 왜 이 상황이 더 좀 악화될 수 있냐, 이 정책이. 먼저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마도 이제 의사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의사가 부족하다. 의사가 부족하다. 그런데 이제 나온 해답이 좀 간단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쉬운 건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부족하면 의대 정원 늘리면 되고 안 부족하면 안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동네에 개업한 이제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 혹은 뭐 미용, 피부, 성형외과 의사가 부족한가라고 하면은 그것도 충분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쵸. 동네에 있는 뭐 의사 병원이 워낙 많으니까. 그쵸. 그런데 또 뭐 소아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이거는 또 충분한가 생각하면은 누가 생각해도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질문만 우리가 해봐도 뭔가 지금은 의사 전체가 맞냐 정냐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왜냐면 어떤 의사들은 지금 분명히 너무 많고 어떤 의사들은 지금 너무나 적은 조금 좀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의 지원율을 봐도요, 뭐 다 아실 거예요. 뭐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런 과들은 경쟁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이제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뭐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2019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거의 채웠어요. 정원을 100% 정도 채웠는데 2019년까지만 해도 소아과 전공의들 지원자들이 많으셨네요. 그렇죠? 옛날엔 정말 소아과 지원자 많았어요. 저희가 레지던트 했을 때가 이제 2011년부터 14년, 15년인데 그때 경쟁 엄청 심했어요. 저희 병원도 소아과는 그래도 TO를 다 채웠어요. 맞아요, 소아과 선생님들이. 왜냐면 아이가 굉장히 이쁘고 아이를 위해 좀 일해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2023년에는 전국 총 정원 207명 중에 33명이 지원을 해가지고요. 지원율 15.9%를 기록했어요. 완전히 미달났죠. 그리고 올해는 뭐 서울의 저 대형 병원, 정말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 카톨릭 성모 모두 미달이고요. 이 강남 쪽에 있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도요, 작년부터 소아 환자 응급 진료를 중단했어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뭐 소아과도 그렇지만 외과, 흉부외과도요.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보면은 외과 전공의 지원율이 처음에 92%에서 75%로 좀 많이 떨어졌네요. 흉부외과도 원래도 적었어요. 66%.
그 몇 년 사이 또 47%로 감소해서 미달폭이 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공이 압도적으로 한쪽으로 쏠리고 그 쏠림이 심하다 못해 그냥 이제 전문의 수련을 하지 않는 그 일반의 선생님들의 비율도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있어. 이 필수과를 전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좀 수도관과 깔때기를 이용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의대생이 이제 물처럼 들어와요. 이제 인기과 그리고 좀 비보험 진료가 가능한 어떤 그런 과들의 전문의 그리고 일반의로 그러니까 전공을 하지 않는 거죠. 이쪽으로 가고요. 나머지들은 또 이게 원하시는 분들이 필수과 전공을 해요. 근데 이게 의대생들이 적절하게 뭐 애를 들면은 5대5로 이렇게 배분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한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6대4, 7대3, 8대2로 이렇게 깔때기로 들어온 의대생들이 비보험과 그리고 인기과 일반의들로 완전히 몰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이 필수과들로는 점점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의대생들 부었는데 뭐 이쪽은 거의 막힌 것처럼 이쪽으로만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좀 근본적인 해결책은 배관공을 불러서 일단 이 수도관이 좀 뭔가 막힌 것 같다. 이 수도관을 고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나오는 대책들이 여기에다가 물을 원래 100을 붓던 거를 막 150을 붓자, 뭐 200을 붓자 이렇게 더 물을 부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은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비율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 실제로 필수과 지원율이 더 감소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한 이야기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더 근본적인 이 수도관을 고치는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물을 정말 2배를 부어요. 2배를 부어도 이게 9대1까지 가버린다. 그럼 여기는 이제 20밖에 필수과 의료사들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적어도 이 사회에 50이 필요한데 200을 부어도 2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문제가 뭐냐. 첫 번째 컵에 담긴 물이 200이 들어가면 180이 돼요. 9대1이 돼버린다면은. 뭐 100 이상에 넘친다 하면은 넘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요. 이 비필수 의료에서도요, 건강보험 재정에 돈을 사용해요. 뭐 한 예로 어떤 일반의 의원 진료비가요, 2017년에는 2조 5,400억 정도 됐고요. 2021년에는 3조 2,900억 정도가 돼서 이게 한 1조 원 가까이 몇 년 사이에 늘었고 전체 요양급여 비중에서도 17% 정도로 꽤 많은 이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물을 붓는 것도 의대생을 더 뽑는 것도요, 수백억에 수천억까지 엄청난 돈이 들고 의사들이 많이 늘어나면 이제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좀 높아져서 건강보험료가 좀 고갈된다, 악화가 된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댓글들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의사가 늘어난다고 아픈 건 뭐 아픈 게 늘어나는 그렇죠. 건 아닌데 왜 이 재정이 고갈이 되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물론 뭐 맹장염이라던가 암이라는 이런 질환들은 의사가 늘어난다고 발생률이 더 늘어나지는 않아요. 뭐 맹장염이 터졌는데 치료를 안 받고 버티거나 뭐 암이 걸렸는데 사실 치료를 안 받으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경증 질환들은 사실은 접근성이 높아지면 병원에 더 많이 가게 됩니다. 제가 예를 간단하게 좀 드리면 이 A라는 어떤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에 A라는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감기를 보는 병원이. 그래서 환자들이 여기를 막 가요. 근데 의사가 늘어나면서 동쪽에만 있던 병원이 이 서쪽에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러면 조금 심한 감기 걸린 분들은 이제 멀리서도 이렇게 다니셨었는데 가벼운 감기는 그냥 좀 넘기고 너무 머니까 버티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까운데 병원이 생겼네? 그러면 그냥 참을 만한 분들도 병원에 좀 많이 가게 되고 그리고 가깝게 사는 분들도 여기 병원 가까워서 좋긴 했는데 의사가 나랑 안 맞아. 직원들이 불친절해서 이 병원 안 가다가 또 새로운 병원 가니까 선택지가 생겨서 또 멀리서 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진료를 보시면 자기 부담금을 내지만 또 거기에 건강보험료도 이제 쓰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만큼 건강보험이 좀 고갈이 될 수 있고요. 더 빠르게 고갈이 되겠죠. 예. 건강보험 고갈이 되면 사실은 건강보험료를 국민들이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건강보험이 고갈이 되면
필수 의료는 더 위험에 처해요. 왜 그러냐면 진짜. 필수 의료일수록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자금이 고갈이 되면요, 사실은 필수 의료는 더 위험해집니다. 사실 저도 기사를 봤는데 변호사분들이 좀 늘어나면서 국내 이제 법률 이제 시장 규모가 2012년 3.6조 원에서 2022년 8조 오, 엄청 늘었네. 예, 8.2조 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뭐 변호사가 는다고 해서 뭐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범죄가 더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닌데 접근성이 높아지니까 뭐 더 많은 분들이 그냥 예전에는 서비스를. 뭐 그냥 넘어갈 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법률 서비스라는 비용은 어떻든 개인의 돈이라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짜 필요할 때만 가게 되는데 이 건강보험료라는 건 물론 내가 이렇게 낸 기금이지만 직접적으로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좀 쉽게 갈 수 있죠, 사실은. 그리고 외래 보시거나 그냥 동네 병원 가시면 다 건강보험 재정에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 물을 더 붓는 게 결국 건강보험 재정도 더 빨리 고갈시키고, 뭐 건강보험 재정 외에도 또 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학생들을 교육하고 하는 것들에. 그러면은 일단 이 수도를 좀 먼저 고쳐보고 물을 더 붓더라도 붓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기가 뚫리면은 물 들어가면 필수를 더 많이 갈 수 있으니까요.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생각해 보면은 단순해 보이는 문제 해결이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좀 일견 이해가 가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의사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은 좀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기득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또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가장 마음이 아픈 지점이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정말로 환자와 의사가 가장 가까워져야 한다고 좀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보잖아요. 많은 환자분들이 의사를 정말 신뢰하고 지지해 주세요. 그리고 의사들도 정말 이 나와 관계를 맺는, 이 대면으로 관계를 맺는 환자는 굉장히 특별해요. 내 이름으로 이렇게 입원을 하신다거나 나에게 진료를 보는 게. 그래서 의사들도 진심을 다해 환자분들을 좀 진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병원 밖에서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사들은 많은 돈을 쉽게 버는 것 같고 좀 탐욕스럽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필수의료에 종사하시는 많은 의사분들은 대부분 이제 월급을 받는 의사분들이고요. 그쵸, 이게 중증 질환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고 그쵸. 소송의 위험도 커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그리고 어쨌든 응급 환자가 이렇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뭐 좀 전화 오면 새벽이야 또 빨리 병원에 이렇게 가셔야 되고 이런 좀 힘든 삶을 좀 살고 계시거든요. 필수의료 하시는 개원가 분들은 또 편하냐. 소아과의 경우가 최근 5년 사이에 10%가 폐업을 했을 정도로 이 필수의료로 개원하신 분들의 삶도 막상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앞서 말한 대로 사실 문제 해결이 좀 간단해 보이기도 해요. 이 수도관을 이렇게 좀 고치는 거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해당된다고 저는 좀 보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앞서 말해 주신 대로 좀 필수 의료 의사들을 좀 소송 위험에서 좀 보호해 주는 거고요. 이 두 번째는 정말 이 필수 진료만으로 병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시스템을 좀 정비해 주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그냥 현업에 있잖아요. 현업에 있으니까 이게 그냥 저는 당연히 우선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는 게. 그리고 돈도, 우리 건강보험 재정도, 그리고 시간도 앞서 말한 뭐 어떤 뭐 의대 증원보다 훨씬 적게 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뭐 건강보험 재정도 지금 얼마 안 남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좀 본질적인 접근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뭐 정말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의대 수 늘면 전반적으로 뭐 사람 늘어나니까 필수의료 쪽으로 가는 사람 많아지겠지. 어쨌든 이 생각 자체가 저는 너무 좀 디테일하지 않고 그냥 어떤 더 세심한 섬세한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필수 의료에 대한 어떤 건강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대중들에게 전달되면은 이제
의사에 대한 아까 말했던 어떤 적대감, 그리고 또 기득권의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의사 수 좀 늘리자고 하니까 저렇게 반대하네. 뭐 자기네 돈벌이가 줄어들까봐 걱정하네. 뭐 기득권 지키려고 막 이렇게 하네. 근데 이렇게 오해하는 마음이 이제 앞서 말한 그런 미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 해결이 진짜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오창 선생님이 의사들에 대한 어떤 적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한편으로는 여러 매체에서 좀 노출되었던 어떤 막 불법을 저지르는 의사들도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기사를 보면 아유 의사들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뭐 불법을 저지르고 탐욕스럽고 이런 의사들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뉴스 나올 때요. 여러분보다 저희가 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훨씬 더 깊게 분노합니다. 네. 이거는 진짜 확실해요. 자, 의사 면허 당연히 박탈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마음으로는 좀 가중처벌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면허 박탈권 이런 걸 의협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이거를 할 수가 없는데 왜 안 하냐, 왜 지켜주냐라고 하는데 제가 그 사람들 얼굴도 모르고 이런 나쁜 짓 하고 의사 이미지 떨어뜨리고 대중들과 의사들 진짜 어렵게 쌓아온 신뢰를 깨트리는 사람을 왜 저희가 지켜주겠어요? 당연히 벌 주고 싶고. 그쵸. 그거는 뭐 네. 모든 의사들의 마음이 똑같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모든 의사들이 또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뭐 벌써 10몇만 명, 15만 명? 그쵸. 이런데 그 중에 진짜 소수, 그러니까요. 극소수지. 뉴스 보고 하면은 진짜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근데 학회 내에서 뭐 또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학회 빼버리고 뭐 이런 그러니까요. 종 적어도 뭐 의료법 관련한 위반을 했다거나 성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희는 면허를 뺏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대중분들이 의사에 대해서 좀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의사들이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득권의 이미지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는 뭔가 여야를 떠나서 뭔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많은 정치인분들이 옳고 그름도 좀 중요하겠지만 또 결국에는 표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이런 기득권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을 좀 공격하고 끌어내리자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좀 열광하는 이슈일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의사결정 방식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정말 저는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이런 미움의 감정 이용하는 것도 어떤 정치의 영역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의사와 대중들 간의 어떤 이 거리감, 어떤 이 미움의 감정 이것 때문에 이 근본적인 수도관을 고치는 작업이 좀 시작조차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수년간 봤을 때 왜 이게 안 될까 했었는데 예, 왜냐면 이게 의사들의 어떤 수익 구조 그리고 의사들의 어떤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고치자고 하면은 뭐야 의사들 돈도 많이 벌면서 뭐 더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행위를 해놓고 뭐 책임도 안 지겠다고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뭐 정권이나 뭐 정치인 분들도 제대로 좀 이런 시작을 어떤 개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뭐 제가 건강보험 제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진료비는 보통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실 거고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를 이렇게 보전해주는 보험진료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과 별도로 100% 비용을 받는 비급여 진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대부분의 필수 의료는 이 보험 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정신과도 대부분은 좀 보험 진료예요. 그래서 필수 의료의 보험 진료는 이제 나라에서 정해놨어요. 그래서 뭐 경쟁을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약값 하나하나까지도 다 정해놨어요. 정신과에는 뭐 렉사프로라는 우울증 약 얼마, 뭐 상담료는 얼마,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 국민건강보험이 시작된 게 1977년이고 그때는 이제 국민들이 좀 다 힘들었죠, 그렇죠? 다 힘들었죠 그때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필수 의료 누구나 좀
좀 저렴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설정을 해놨고, 처음에는 사실은 직장 건강보험으로만 좀 시작이 맞아요. 됐어요. 네. 직장 다니는 사람들만 이제 건강보험 했다가 이제 이게 전 국민으로 좀 확대가 된 건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수가가 해마다 몇 %로 좀 상승이 되는데, 절대적인 가격이 좀 항상 낮은 비용으로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필수 의료가 뭐 다른 비급여나 이런 진료에 비해서 좀 보험 수가들이 많이 좀 낮아져 있죠. 그래서 보험 수가가 낮다는 거는 사실은 정부에서도 항상 인정을 했어요. 어떤 정부든 그래, 우리나라 필수 의료의 보험 수가가 낮은 건 맞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럼 필수 의료 수가가 낮은데 그럼 어떻게 뭐 의사들이 살아왔냐 그랬는데, 이제 필수 의료로 좀 돈을 충분히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비보험 진료로 맞아요. 이제 수익을 좀 얻었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어떤 이런 필수 의료 가격이 설정될 때 이런 비필수인 것들을 비보험 진료로 해가지고 이 필수 의료의 손해를 좀 보상할 걸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더 낮게 좀 설정했던 게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개업하시거나 이렇게 뭐 많은 병원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는 사실 필수 의료가 아니라 이런 비보험 진료로 대부분의 어떤 수익을 발생시키죠. 그래서 사실 필수 의료 수가가 낮아도 한동안은 이제 의사들은 어찌됐든 간에 어떤 이 뭐 비보험 진료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크게 이제 뭐 관여를 안 하고 이렇게 좀 시간이 흘러왔던 건데, 자, 우리나라가 점점 정말 잘 살게 됐잖아요. 그렇죠. 정말 경제도 너무 좋아지고 정말 이렇게 되면서 국민들의 어떤 필수료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돼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민들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다 보니까 건강보험료 재정도 좀 튼튼해지고, 맞아요.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비보험이라는 게 이제 환자들의 부담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어쨌든 나라에서도 이번에는 이런 것도 보험 진료로 좀 가보자, 맞아요. 보험 진료로 가보자 이러면서 이제 보험이 좀 커버하는 영역이 점점 커졌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그 비보험의 영역이어서 어떤 시장 가격으로 받았던 진료나 검사들도 이제는 이제 보험의 범위로 들어오게 됐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가격은 나라가 이제 결정을 하고, 근데 이게 다른 필수 의료들의 또 형평성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낮게 설정이 돼요.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온 거죠. 예, 나라에서는 건강보험료의 재정을 최대한 아껴야 되기 때문에 비보험을 보험으로 이제 지정할 때 최대한 낮게 맞아요. 또 하려고 그쵸.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어떤 신약이나 약값을 우리나라가 너무 낮게 설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글로벌 제약회사가 뭐 그냥 생산 중단하고 떠나고, 왜냐하면 그런 약들 많아요. 정보료를 아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단점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그냥 보험과 비보험이 5대 5였다면 보험 영역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필수 의료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필수 의료의 수가가 뭐 정말 오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이제 중요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요. 좀 생명과 직결된 이제 필수 의료에서는 확률적으로 좀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들, 이런 의료 사고들의 손해배상 비용이 정말 몇 배로 증가하게 돼요. 이 생명과 연결된 필수 의료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과들은 본인의 어떤 행위로 돈을 버는 거는 고정이 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아지는데, 의료 사고 발생 시에 발생하는 그 보험금이 이제 진료비 대비에 점점 너무 격차가 커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좀 실례를 들어드리면은 이제 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병원마다. 근데 선생님들 좀 물어봤는데, 제왕절개 분만비가 환자분이 돈을 내는 게 개인 부담금이 한 120에서 150, 그리고 보험공단이 내주는 돈이 한 120에서 150 정도에서 한 250에서 300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게 뭐 비교해보면 영국은 뭐 1200만 원, 일본은 뭐 우리나라에서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있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도 한 4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420 정도. 그런데 이 분만 과정에서 사고가 생긴다. 굉장히 끔찍하고 절대 생기면 안 되겠죠. 근데 무과실 사고 같은 것들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모성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낮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낮은 수가에서도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또 산부인과 의료진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만큼 뭐
우리나라 의료시설이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사고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환자분들이 아니 뭐 애 낳는데 죽는 게 어딨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제왕절개나 출산이란 과정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색전이라든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배상금이 수억에서 10억이 넘기도 해요. 우리나라보다 이 건당 수가도 훨씬 높은 일본도 2006년부터는 산부인과에 어떤 무과실 보상에 대해서 국가가 100% 책임져주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대만도 뭐 2016년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이래야 사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아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이런 생명에 대한 보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잘못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보상을 받아야죠.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런 사고라는 게 특히 생명과 관련이 있는 필수과를 선택하다 보면은 확률적으로 언젠가 누구에게나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워낙 의료 현장이라는 건 변수가 진짜 많고 나는 교과서대로 딱딱딱 했는데도 그게 안 되기도 하고요. 또 환자분들의 어떤 뭐 이런 몸 혈관이나 이런 신경계 계통이 다 다르거든요. 나라에서 어떤 정말 불의의 사고가 생긴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100% 책임져주겠다.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필수과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뭔가 공포감이 좀 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평생 이런 필수 의료에 좀 종사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좀 여러 소송이나 그때 늘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구속을 이전보다 더 당하고 이제 파산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후배 의사들이 좀 내릴 수 있는 선택이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필수과 깊이 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필수 의료에 이제 적절한 수가를 주자는 의견이 좀 어렵긴 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건강보험료가 우리가 뭐 아주 충분하고 매년 좀 늘어나는 구조라면 수가 올려줄 수 있지 분명히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여기저기에서 쓸 때가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산부인과에도 줘야 돼, 외과에도 줘야 되고, 뭐 정신과에도 줘야 돼, 내과에도 줘야 되고, 그리고 뭐 각과에서도 정말 이건 필수적인 거다. 뭐 내과에서도 항암제 새로 나왔는데 여기에 또 맞아요. 건보료를 좀 쓰고 싶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는데 뭐 난치병 환자분들도 있고 뭐 가끔 기사 보면 뭐 하나에 막 2억 넘고 뭐 3억 넘는 이 치료만 받으면 좋아지는데 근데 못 맞고 있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이런 기사도 보셨을 텐데 그러면 건보료를 다 늘려야 되나? 근데 이런 선택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하기가 어렵죠. 맞아요. 국민들한테 건강보험료를 뭐 5%, 10% 인상하면 필수 의료가 살아나는데 하시겠냐? 사실은 그것도 쉽지가 않고,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성숙한 토론이 좀 더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국민한테 화두를 좀 던져주고, 어떤 분들은, 나는 필수 의료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뭐 5% 10% 늘리더라도 그게 이렇게 잘 쓰인다면 난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좀 싫다. 사실 지금도 충분히 많이 내고 있는데 싫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률을 좀 낮춰도 좋다. 감기는 그냥 병원 가서 건강보험 재정 필요 없이 내 돈으로 진료받겠다. 이렇게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중증 쪽은 갑자기 큰 비용도 들고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의료 접근성이 사실 OECD에서 최고고 맞아요. 이게 장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막 독일, 미국, 뭐 영국 이런 곳에서 유학하고 해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와서 수술받고 치료받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런 장점을 사실은 또 무너뜨리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걸 한번 바꾸면 또 쉽게 되돌리기가 어렵고요. 한번 정해지면 막 10년, 20년 그냥 쭉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인 어떤 토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왜 의사들이 이걸 반대하는지에 대한 언론에서 조금 더 그런 내면들에 대한 기사들도 좀 심층적으로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뭐 기자님들이 계시면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또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의사 쪽에서도 혹은 저 의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쪽 관련해서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런 분들의 인터뷰도 저는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생각들은 3년 전이 아니라 뭐 5년 전에도 같았고요. 10년 전에도 같았고 지금도 같아요.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저는 정말 큰 문제로 생각을 해요. 정말 큰 문제예요. 진짜 큰 문제예요. 진짜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필수 의료 살리기랑 이게 두 개 맞물려 있어서 정말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고 저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이 건강보험 재정 연간 적자법 제가 또 얼마 전에 찾아봤어요. 궁금해가지고 2014년에 1.3조 원에서요. 2032년에 20조 원까지 매년 확대돼요. 적자 폭이. 그러면서 누적 준비금이 2023년에 지금은 25조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2028년에 소진돼요. 그런 다음에 2032년이 되면은 누적 적자가 6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낮은 출산율 때문에 점점 돈 낼 사람은 없는데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해야 될 진료비가 점점점 많아지고 그쵸. 있는 거거든요. 뭐 저나 우창훈 선생님도 다 늙잖아요. 네. 나이가 들어가고 하면 아픈 데가 당연히 많아지고 병원을 진짜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20대, 30대 헬프님들 보면 나 병원도 안 가는데 건강보험료 많이 내요. 이러시겠지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어떤 보험 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어쨌든 누구나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면 더 아프고 그러다 보면 20대, 30대는 병원을 안 가지만 나이가 들면 또 병원을 많이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출산율이 좀 많이 증가하니까 맞아요. 이제 좀 젊은 층이 병원을 좀 적게 가지만 건보료를 좀 많이 내고 노인분들은 택을 또 노년에 보고 그게 이제 이렇게 대를 가면서 이렇게 물려져 가는 건데 지금 이제 출산율이 지금 뭐 0.7, 0.6 이렇게 나오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와중에 의대 정원을 늘려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접근성을 지금 경증까지 확 높여버리면 건보 재정은 더 빨리 고갈이 되고 그럼 이 부분은 사실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정부가 같아요. 세금을 내서 채워주던가 아니면 국민들이 건보료를 더 많이 내거나 아니면 요즘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료 민영화로 간다거나 아니면 보험 혜택을 확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를 어떻게든지 이 의대생들을 더 많은 비율이 이 필수 의료 쪽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놔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정책이 뭐 2020년부터 의대를 늘리겠다, 의대 정원을 하는데 뭐 설사 그 1000명이 의대를 졸업해서 다 필수 의료 쪽을 간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럼 그 10년 동안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또 이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진짜 나라에서 필수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거라는 게 뻔하니까 오히려 더 비보험 쪽으로 몰리죠. 지금 계속 소아과가 지난 몇 년간 뚫었잖아요. 100%에서 15%까지 줄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탈출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당장 내년에 나올 수 있는 전문의, 내후년에 나올 수 있는 전문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진짜 무서워요. 이게 진짜 무서워. 건강보험 재정도 무섭고 이게 제가 느끼기에 우리 시스템을 굉장히 틀려 있는데 이걸 바로잡기에는 이제 더 지체할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의대 증원보다는 더 빠르고 좀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빠르게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맞아요. 요즘 기사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어떤 단점들, 부족한 점들만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전 세계 어떤 나라를 봐도 이렇게 전문의를 빨리 만날 수 있고 병원을 쉽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의 진짜 강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의 이제 부족한 점은 지역 의료, 그리고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의 접근성, 그리고 그 전문의 분들이 사실은 좀 안심을 하고 중증 질환들을 좀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많이들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겠지만 우리나라가 가진 의료 시스템의 어떤 장점을 좀 보유하면서 그런 단점들을 좀 커버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많이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무조건 좋은 정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건 좀 포기하고 어떤 건 좀 취하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좀 현장에 있는 어떤 의사들 그리고 사실 필수 의료에 좀 애를 쓰는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주셨으면 너무 좋겠고 사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 요즘 20대 30대가 사실 결혼도 많이 안 하고 애도 많이 안 낳잖아요. 물론 이제 정말 그냥 자기가 선택해서 비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집이 사기가 어렵고 뭐 자발적이지 않은 비혼이나 또 딩크도 많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냥 다른 세대들이 보고
야, 20대, 30대는 요즘 뭐 애들, 좀 생각이 없다. 너무 개인적이다. 이렇게만 보면서 그냥 몰아가면 사실은 나름 그 20대, 30대들은 집값도 비싸고 교육비가 얼마나 들고 또 좀 맞벌이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고 그냥 저 집단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또 대기업은 많이들 쏠리는데 중소기업은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청년들 보면서 뭐 청년들 배가 불렀다 애들이 허세가 많다 뭐 우리 때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서 먹고 사는 거 걱정했는데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또 그냥 그 청년들이 마치 생각이 없고 욕심만 많은 사람처럼 되는데 막상 이제 보면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임금 격차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워라밸이나 어떤 조직 시스템 복지 이런 부분들 그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게 없으면 그 집단은 약간 이기적이고 뭐 좀 생각 없고 뭐 그렇게만 보이시는데 사실 아니란 말이죠. 의사란 집단은 그냥 멀리서 보시면 뭐 이기적이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뭐 이럴 수 있는데 저희의 어쨌든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좀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또 뭐 저희의 의견이 그래도 이런 게 좀 아닌 것 같다 혹은 또 이렇게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성숙한 이런 네. 의견 드리면 저희도 네. 읽어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뭐 익힌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당연히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뭐 더 많은 생각들을 해봐야죠. 네, 그래서 아무쪼록 좀 우리 모두가 좀 정말 이제 머리를 맞대고 좀 비난이 아니라 의견을 좀 주고 받아가지고요.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우창훈 쌤은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정권에서 저희가 한 번씩 같은 생각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네, 생각을 이야기했고 저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 영상에 나오는 게스트 분들께도 굉장히 신뢰가 되고 맞아. 구독자분들은 그 얘기 해주신 댓글들 몇 개 보이던데 그 얘기 안 했으면 안 하길 바랬어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차피 네. 공격당할 걸 아니까 그리고 뭐 저희를 아끼는 어쨌든 가족이나 친구들도 얘기하지 맞아요, 말라고 하더라고. 너네 얘기하지 다친다고. 말라고 하는 친구들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가급적이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라. 뭐 그러니까 저희를 진짜 아끼는 분들은 오히려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맞아요. 해요. 네. 그래도 이번에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에 따라서 저희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번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찍은 게 아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뭐 교육이나 다른 정책은 잘 몰라요. 몰라요. 부동산, 집값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의료는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이 의견을 좀 밝힌 거고 뭐 그래서 한번 구독자분들이 이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약간 이런 얘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서 빠진 건 아니고 그때 진짜 당직을 쓰긴 했는데 네, 김포 맞았습니다. 예, 김포에서 일하긴 했는데 앞으로 또 이런 얘기를 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예, 네. 그래서 뭐 이슈가 있다면은 저희 의견은 말고 뭐 누구를 모신다든지 차라리 그것도 양측의 좋겠네요. 의견을 토론 같이. 네, 그냥 이제 저희의 의견은 빼고 사실 저희가 의료 정책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말하는 것도 그냥 저희의 경험, 현장에서 봤던 경험이지 맞아요. 이것도 경험에 기반한 부족한 생각일 수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얕은 그러니까요. 지식이니까 네. 증언하시는 입장도 있고 맞아요. 네. 또 아니다라는 생각도 있고 정말 저명하신 분들. 그쵸. 그런 분들을 좀 모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러면 그쪽도 댓글이 엄청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대신에 항상 약속은 그거예요. 다른 영상에 댓글 안 달아주셔도 좋겠어요. 그건 정말 그거는 저희가 또 네. 지을 예정이라 어쨌든 뭐 긴 영상을 정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낙준 선생님은 오늘 안 나온 건 이걸 또 반대하는 건 아니고 지금 맞아요. 망막박리로 계속 엎드려 있거든요. 네, 재수술하고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 다음에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의학의 역사나 뭐 여러 좀 흥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저희가 좀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